재미있는 토픽들 세 개를 서로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난 퓨전 테크놀로지로 서로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 개를 묶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연재는 우리 이종서 교수님께서 그 스파인 아트로플라스티에 대해서 그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종서 교수님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81년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89년도에 서울대학교 정형외과에서 전문의 자격을 따셨습니다. 그리고 그 로젠탈 밑에서 펠로우십을 하셨고 현재는 성균관대학 그 서울 삼성병원에서 정형외과 교수로 계십니다. 현재 그 대한 척추 인공관절 연구의 공동 회장을 맡아보셔서 제 생각에 이 스파인 아트로플라스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삼성 서울병원의 이종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스파인 아트로플라스티의 현재와 미래. 근데 사실 이제 좀 제목이 거창한데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스파인 아트로플라스티 뭐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토탈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 쪽에 주로 치우쳐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 스파인 서전들이 그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냐? 물론 이제 뉴 테크놀로지니까 상당히 이제 관심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한 지가 우리가 이게 시작된 지가 한 20년이 채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이제 이게 널리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최근 한 3, 4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다들 관심들이 많죠. 뭐 흥미가 있건 없건 아니면 뭐 그걸 쓰든 안 쓰든 뭐 관심들은 다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연태까지 뭐 겪어봤듯이 새로운 테크놀로지들 중에 처음에는 상당히 판타스틱하게 보이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다 페이드아웃 된 게 뭐 사실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티피셜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과로 갈 거냐, 아니면은 퓨전의 어떤 얼터너티브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냐 하는 거는 뭐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이게 사실 뉴 테크놀로지라고 그러지만 이런 컨셉 자체는 1950년대 말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당히 우습지만 이런 스테인리스 스틸 볼을 갖다가 뉴클리우스 대신에 이렇게 그 스페이스로다 집어넣고 움직일 수 있게끔 했는데, 심지어는 뭐 그렇게 하고서도 심플 디섹토미보다는 더 결과가 좋았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은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결국은 실패한 이런 작품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뭐 무수히 많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디자인들이 나오고 했지만은 클리니컬리 사용되지 못한 것들이 한 번도 사용되지 못하고 없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치료법들 중에 이미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여러 가지 치료법들도 뭐 처음부터 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고 이런 거는 뭐 대개는 아니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이런 토탈 힙 리플레이스먼트 지금은 뭐 완전히 저 확고하게 자리 잡은 치료법이지만은 이것도 역시 처음부터 무수히 많은 트라이얼 앤 에러 거치고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모디파이 되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한 25년 팔로업에서도 지금 보면은 우리가 서바이벌십이 한 77.5%뭐 이 정도가 되고요. 10년 서바이벌이 한 91.8%, 15년 서바이벌 레이트가 한 87.1%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완벽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래서 아직도 루즈닝, 웨어 프로블렘, 오스테올라이시스, सब사이던스 뭐 아직도 상당히 많은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하나씩 조금씩 이제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퓨전 쪽을 보면 어떠냐? 퓨전 쪽을 보면 어떠냐면은 1911년에 알비하고 힙스가 포스웨어 퓨전을 처음 했을 때 당시만 해도 퓨전 레이트는 50%입니다. 그럼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50% 퓨전 레이트면 퇴출돼야 될 뭐 이런 프로시저죠. 그렇지만은
이게 60%로 올라서는데 한 30년이 걸렸습니다. 30년 걸렸고 이게 이제 꾸준히 조금씩 발달을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은 이제 BMP 사용 2000년대에 들어와서 BMP 사용까지 되고 하면서 100%의 퓨전 레이트까지 이제 바라볼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새로운 기술이 처음부터 좋은 결과를 얻는 이런 새로운 기술은 없습니다. 항상 꾸준히 연구하고 발전되면서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이제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왜 관심이 또 있느냐? 우리가 이제 퓨전 서저리, 뭐 퓨전 레이트는 많이 높였습니다. 우리가 퓨전 레이트는 많이 높였지만 퓨전 서저리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 위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위크 포인트가 이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이 퓨전 레이트를 얻었지만은 이런 퓨전이 현재는 뭐 골드 스탠다드입니다. 골드 스탠다드고 이런 하이 퓨전 레이트를 얻었지만은 항상 퓨전 석세스가 클리니컬 석세스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 퓨전은 잘 됐지만은 결과는 안 좋은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퓨전 서저리가 갖고 있는 언디저러블 이펙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이 퓨전 서저리를 하는 이상에는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뭐 가장 중요한 게 피지올로직 모션을 없앰으로써 바이오메카닉이 변화된다는 거죠. 변화되고 어디에 세그먼트 프로블렘 등이 생길 수가 있고 또는 디컴펜세이션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플랫백 신덤이라든가 또는 퓨전 디지즈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디컴펜세이션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그래프트와 관련된 프로블렘, 슈드 아스로시스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건 아마 해결이 조금 난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33년 포스트업 33년간 팔로우한 롱텀 팔로우 시리즈에서 보면 44%가 백페인을 갖고 있고 53%는 백페인 때문에 메디케이션을 아직도 하고 있고 15%는 에디셔널 서저리를 받았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퓨전 서저리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뭐 이 대안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스파인 서전들이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에 관심을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이런 퓨전 서저의 위크 포인트를 보충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대안으로서의 그런 이론적으로 비교적 어드밴티지가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디스크 아스트로플라스티의 그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어떤 베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페인 제너레이터인 디스크를 우선 제거를 해서 페인을 없앤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내추럴 디스크 펑션인 모빌리티하고 스테빌리티를 갖다가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일단 이런 이론적인 베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디스크 하이트를 갖다가 다시 레스토레이션 시켜가지고 뉴럴 포라멘을 우리가 넓혀주고 그다음에 파셋 조인트를 언로딩 시켜주고 뒤쪽에 포스테리어 리가멘트를 텐전 밴드를 다시 복원시켜주는 이런 이론적인 베이스 하에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페인리스 모바일 스테이블 디스크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다이내믹 모바일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바일 스테빌라이제이션을 함으로써 우리가 퓨전 서저리가 갖고 있는 컴플리케이션들을 다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겠다라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 그래서 우선 피지올로직 모션을 갖다가 유지를 함으로써 이런 바이오메카닉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을 없앨 수가 있겠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피지올로직 밸런스를 유지를 함으로써 이런 디컴펜세이션과 관계된 문제점을 없앨 수가 있겠다 하는 이제 이런 가설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라프트하고 관련된 문제, 뭐 슈다 소시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퓨전이 연태까지는 상당히 그래도 인정받는 이런 프로시저로다가 지금 골드 스탠다드를 자리 잡고 있는데 퓨전도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모션을 유지하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이런 이론적인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베이스가 이론으로만 끝날 건지 아니면 앞으로다가 장기적으로 뭐 환자나 의사들한테 아주 유익한 이런 프로시저로다 자리 잡을지 뭐 요걸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상황이 어떠냐, 현재 쓰는 임플란트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의 클리니컬 아웃컴이 어떠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과연 지금까지 이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가 퓨전 서저리의 이런
문제점들을 얼마나 풀었느냐 하는 거, 그럼 또 앞으로 또 풀어야 될 점은 뭐냐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료가 과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하는 거를 예측을 하는데 이건 뭐 한 가지 그냥 지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이제 이런 상업적인 회사들이 어디다가 돈을 많이 투자를 하느냐 이런 걸 보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의료가 어느 쪽으로 갈 거냐 하는 것을 보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스파이 마켓이 최근 15년 동안에 굉장히 아주 비약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약 1억 불에서 2005년도에는 한 48억 불 정도로 이제 커졌고요. 매년 한 15 내지 20%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스파인 마켓의 80%는 다 스파인 퓨전에 가는 거고, 또 앞으로도 이런 티슈 테크놀로지, BMP라든가 퓨전 레이트를 높이기 위한 이런 프로덕트도 아주 앞으로도 많이 발전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측으로는 2010년도에 US 스파인 그 마켓의 총 매출액이 한 100억 불 정도로 예측을 하는데, 그 중에 많은 포션이 나은 퓨전하고 관계된 프로덕트하고 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미미하죠. 아직은 미미한데 2001년도에 나은 퓨전 마켓이 500만 불에서 2004년도 7,500만 불로 상당히 이제 그 그로스 레이트로 보면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이 스파인 마켓 쉐어를 보면 이제 그 소파 모더닉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듀비, 신테스, 그래서 빅3입니다. 빅3가 한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차지를 하는데 이 빅3 회사가 최근 2, 3년 사이에 다 이 아티피셜 디스크를 만드는 회사들을 다 사버렸어요. 다 사가지고 신테스는 이제 스파인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사서 프로 디스크를 생산을 하고, 듀비는 링크를 사가지고 샤리테를 만들고, 그다음에 메드트로닉은 스파이널 다이나믹스를 사서 매버릭 뭐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빅3 회사들이 이쪽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 쪽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무수히 많은 제품들이 지금 그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현재까지 ID 스타디, FDA ID 스타디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한 5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샤리 때는 2004년도 10월에 FDA 어프로벌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프로디스크는 2006년도 1월에 어프로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FDA를 통과한 게 이제 SB 샤리 때입니다. SB 샤리 때인데 이게 이제 처음 만든 거는 S는 이게 셜락이라고는 이제 이게 저 엔지니어 일입니다. B는 비트너이 안체라고 이게 의사, 이게 동소독 나눠져 있을 때 동독에 있던 데고, 그다음에 샤리 때는 거 샤리 때 병원입니다. 샤리 때 하스피탈에서 이제 샤리 때를 땄고, 그래서 SB 샤리 때인데 이게 1982년도에 처음 만들어서 사람한테 처음 쓴 게 이제 84년도입니다. 84년도 샤리 때 완인데, 그다음에 이제 샤리 때 완이 뭐 아주 포 리졸트를 보여가지고 다시 2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게 처음 모델입니다. 꼭 그 병마개처럼 생겼는데 이 시크니스가 한 1mm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디자인이나 머티리얼에서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샤이트 2는 이런 윙을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도 역시 이제 이것도 실패를 했고, 그래서 다 이건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87년도에 이 회사가 링크로 넘어가면서 이제 샤리트 3가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샤리트 3는 언컨스트레인드 타입으로 이게 모바일 베어링에 그 폴리에틸렌 코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 오브 로테이션이 조금씩 이게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 이 재질은 되게 코발트 크롬 알로이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바깥에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코팅이 돼 있어서 우리 뼈하고 이제 붙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고,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를 위해서 이런 6개의 그 티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디스크와는 이건 이제 1980년대 말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부터 사람한테 처음 쓰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 3년간 93년까지 64명의 환자한테 그 임플란테이션을 했습니다. 하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내고 계속 이제 팔로우만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팔로우업을 하고 나서 99년도에 조금 이거를 다시 모디파이를 해서 프로디스크 2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샤리 때도 그렇고 프로디스크도 그렇고
이게 조금씩 하여튼 진화를 조금씩 해갑니다. 그래서 달라진 점이 처음엔 타이타늄 알로이에서 코발트 크롬 알로이로 바뀌고, 그다음에 앵커리지도 이런 킬이 2개 있다가 하나로 바뀌고, 그다음에 모듈라리티를 주고, 그다음에 인스트루멘트도 사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매버릭은 이게 이제 처음 그 디자인 중에 메탈 온 메탈 디자인 중에 이제 처음 나온 거. 이건 이제 소파마단에서 요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DA 그 ID 스타디 중이고요. 이건 메탈 온 메탈 마찬가지로 코발트 크롬 알로이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코팅이 되어 있고, 예, 지금처럼 키를 마찬가지로 갖고 있고요. 여기 이제 다른 점은 이 센터 오브 로테이션을 뒤쪽으로 많이 밀어놨다는 겁니다. 센터 오브 로테이션을 뒤쪽으로 많이 밀어놨고, 이게 레디우스를 갖다 좀 줄임으로써 이 쉬어 스테빌리티를 좀 증가시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디자인된 거는 이렇게 지금 킬이 굉장히 높고 컸습니다. 커가지고 이게 그냥 2레벨을 할 경우는 이게 잘못하면 이게 세이탈로 프랙처가 오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요새는 또 이렇게 조금 낮게 이제 바꾼 디자인된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런 클리니컬 아웃컴을 보면요, 지금 프로스펙티브 스터디 된 것도 있고, 아주 롱텀은 아니지만 미드 롱텀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는 이건 FDA ID 스터디를 하기 위한 이제 그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들인데, 샤리테하고 BAK를 이용한 엘리프를 갖다가 비교해서 24개월 팔로우업한 이제 이런 결과를 보면은 뭐 오피 타임에 이런 건 뭐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오스베스티 스코어도 뭐 차이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페인 스코어도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로스펙티브 스터디에서 2년 단기지만은 비교적 퓨전하고 뭐 떨어지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디스크 2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를 했는데 이건 360도 퓨전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보면은 뭐 풀타임 인플로이는 훨씬 빠른 거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오스페스 디서빌리티 스코어도 그렇고 바스도 뭐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미드롱텀 스터디 이건 다 물론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프로디스크 1 가지고 90년대에서 93년까지 하고서 쭉 이제 팔로우만 했던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7년에서 11년 사이의 결과를 보면은 민 팔로우업이 한 8.7년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엑셀런트가 60%, 굿이 15% 해서 한 75% 정도가 굿 이상의 결과를 보였는데, 실제로 거기에 보면은 환자의 만족도는 91%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차이인지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하고 관계된 이런 컴플리케이션 전혀 없었다. 마이그레이션, सब사이던스, 루즈닝, 브레이키지, 폴리에틸렌 웨어 이런 것들은 뭐 전혀 없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요. 샤리 때도 미니멈 10year 팔로우업이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되었고, 이건 100명의 환자를 했는데 굿 이상의 결과가 90%다. 91%가 직장에 복귀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과로 보면은 뭐 비교적 페이버럴한 이런 클리니컬 아웃컴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나 미드롱텀이나, 그다음에 투자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사용도 최근 하여튼 20년 사이에 하여튼 늘어나고 있고, 관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머티리얼과 디자인들이 자꾸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면으로 볼 때는 앞으로도 하여튼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이제 더 지금까지 이제 좋은 결과, 그나마 이제 페이버럴한 결과를 얻었는데, 앞으로 이게 진짜 확고하게 좋은 치료법으로 자리를 잡으려면은 이제 또 아직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내추럴 디스크 펑션을 어떻게 좀 더 가깝게 회복을 하느냐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론제비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머티리얼이 비교적 오래 견딜 수 있는 이런 머티리얼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테크니컬하게 수술이 좀 쉬워야 되겠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상당히 리미테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못 쓰는 리미테이션 중에 하나인데, 수술이 쉬워야 되겠고, 또 넣었으니까 빼기도 쉬워야 되는데 빼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스파인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죠. 펑셔널 스파이널 유니트는
2개의 버티브라하고 3개의 조인트가 이루어진 3조인트 컴플렉스고 이런 아주 상당히 비교적 복잡한 기능을 가진 구조입니다. 인터버티브럴 디스크의 기본적인 기능은 우선 모션, 모빌리티도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스테이블해야 되고 우리가 쿠션 역할을 해줘야죠. 쇼크 업섭션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우리 이런 기본적인 단위의 안테리어 컬럼, 크게 이제 안테리어 컬럼, 포스terior 컬럼을 나누죠. 그래서 안테리어 컬럼은 우리가 컴프레션 포스의 대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레지스트를 하고 포스테리어 컬럼은 텐사일 포스의 대부분을 레지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텐전 밴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토저널 포스라든가 쉬어 포스는 뭐 다 같이 이제 로드 쉐어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셋 조인트가 스테빌라이징 스트럭처로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세그멘털 모션을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는데 로드 쉐어링이 되게 이제 컴프레시브 로드의 한 0에서 33% 정도 이건 이제 포스트에 따라 틀리고요. 그다음에 토저널 로드의 한 45%, 안테리어 쉬어 포스의 한 3분의 1 정도를 쉐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추럴 디스크 펑션을 회복을 시키려면 우선 모션을 갖다가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스테빌리티를 회복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쇼크 업섭션 하는 이런 이제 쿠션 이펙트를 갖다가 회복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파셋 조인트하고의 로드 쉐어링을 어떻게 다시 회복을 할 거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풀어야 될 겁니다. 우선 모션을 얼마만큼 회복을 시켰느냐? 우리가 모션을 회복시킨 건 모션을 그냥 유지하게끔 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그 모션의 퀀티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건 얻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노멀 피지올로직 모션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그 키네마틱스를 갖다가 만든 거기 때문에 센터 퀄리티는 이건 틀립니다. 모션의 퀄리티는 센터 오브 로테이션도 틀려지고 패턴도 틀려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중에 해결한 거는 퀀티티 정도 이제 해결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 그 샤리 때나 프로디스크 매버릭 이것도 지금 플래시코도 지금 아이디 스터디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샤리 때는 이제 우리가 언컨스트레인트 타입이고 프로디스크하고 매버릭은 이게 세미 컨스트레인트 타입입니다. 플렉시코는 이건 컨스트레인트 타입이고 그래서 보면 언컨스트레인트 타입이 역시 모션에 허용하는 범위들이 제일 많습니다. 많고 우리가 이제 노멀 디스크는 뭐 이 중에서 보면은 세미 컨스트레인트하고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면은 플렉싱 익스텐저이나 뭐 이런 거는 아무래도 언컨스트레인트 타입보다는 적죠. 라테럴 밴딩도 그렇고 그렇지만 엑시얼 로테이션은 다 제한 없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플렉시코는 그거를 조금 제한을 만들었습니다. 네, 트랜슬레이션도 역시 샤이 때가 좀 많고 그다음에 엑시얼 컴프레션에 대한 그 스테빌리티 는 아무래도 이 쇼크를 업섭션하는 그런 능력은 샤리 때나 프로디스크가 폴리에틸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메탈로 된 것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센터 오브 로테이션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센터 오브 로테이션이 한 군데로 정해진 겁니다. 요건 조금 모바일하기 때문에 움직이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레인지 오브 모션 보면은 1, 2, 2, 3, 3, 4, 4, 5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조금씩 다 증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엑시얼 로테이션은 뭐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고 5에서는 가장 적고요. 라테럴 밴딩은 한 6도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다가 레인지 오브 모션을 우리가 그럼 얼마나 얻었느냐? 롱텀하게 보니까 아까 저 7년에서 11년 팔로우한 결과입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민 3.8도입니다. 민 3.8도고 2도 이상 움직인 게 한 6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3,4는 7.5도, 4, 5가 6.2도, 5S는 4.2도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못 미치는 결과고 정셔널 디제너레이션도 한 24% 정도에서 나온 걸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샤리 때 그 미니멈 10이어 팔로우에서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좋아요. 미니 10.3도, 3, 4는 12도, 4, 뭐 4, 5는 9.6도, 9.2도 이건 뭐 정상에 비슷하게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정셔널 프로블렘도 뭐 한 2%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뭐 이 정도면은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모션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테빌리티는 본 메탈 우선 본하고 메탈 사이에 스테빌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령 본 메탈 사이가 스테이블하지 않다 그러면 뭐 सब사이던스도 일어날 수 있고 난유니언, 로즈닝, 마이그레이션 등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사이에 스테빌리티는 이건 뭐
폴리에틸렌이 빠진다든가 하는 폴리에틸렌 마이그레이션, 또 폴리에틸렌 웨어 이런 이제 문제점. 그다음에 임플란티드 모션 세그먼트 자체의 스티프니스가 어떠냐 하는 거죠. 이건 뭐 아까 얘기한 언컨스트레인트 타입, 세미 컨스트레인트 타입, 컨스트레인트 타입에 따라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우선 본하고 메탈 사이 인터페이스의 스테빌리티는 뭐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 보면 크게 이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는 우리가 키리나 스파이크 가지고 유지를 하고, 세컨다리는 뭐 타이타늄 코팅을 한다든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코팅을 가지고 이게 붙게끔 이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뭐 동물 실험에서도 보면 상당히 솔리드하게 퓨전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요. 샤이 때 1, 2하고 3를 비교하니까 1, 2 때는 이런 그 본 메탈 인터페이스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메탈 페일리어가 31%인데 이것도 많이 줄였고요. 그다음에 안테리어 디스로케이션 된 것도 22%에서 2%로 줄였고, 그다음에 सब사이던스도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줄여서 아마 이쪽의 문제점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디스크도 뭐 이런 임플란트 본 메탈 쪽에서 문제가 있는 거는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얻기 힘든 것 중에 지금 아직 못 얻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쇼크 에너지를 어떻게 업섭션 하느냐 하는 이런 기능을 지금 전혀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울트라 하이 웨이트 몰레큘러 웨이트 폴리에틸렌이라는 건 이건 일레스틱 머티리얼이긴 한데 실제로 엑시얼 로딩을 줬을 때 이게 우리 이제 인텍트한 디스크가 움직이는 정도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0.68mm 1000뉴턴을 줬을 때 0.68mm 정도 가라앉는데 이 폴리에틸렌은 0.19mm. 반대로 일레스토머릭 프로세스는 더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것대로 문제가 있고, 이건 이것대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절충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고 이게 메탈하고 폴리에틸렌하고 그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 쇼크 에너지 업섭션 하는 게 오실레이팅 바이브레이션을 주고 서든 쇼크 로딩을 주고 해보니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 트랜스미션 레이트가 큰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폴리에틸렌이 쇼크를 얼만큼 업섭션 해주느냐 하는 문제도 아직 이게 이제 해결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로드 시어링이 이거를 얼마나 지금 과연 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그 앞쪽을 받쳐줌으로써 뒤쪽에 파셋을 갖다가 언로딩을 시켜준다. 앞쪽에 디스크 하이트를 높여줌으로써 파셋 조인트를 언로딩 시켜준다. 이게 하나의 목표기도 하고 하나의 이론적인 베이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파셋 로딩이 줄어드느냐? 가장 그 우리 디스크의 가장 기본적인 모션인 액션 컴프레션 할 때는 그거는 파셋 로딩을 갖다가 좀 언로딩 시켜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근데 주로 어디에 또 관계된 문제가 있냐면은 프로세시스가 앞쪽에 있을 때보다는 뒤쪽, 그러니까 센터 오브 로테이션을 뒤로 많이 가져갔을 때에 파셋을 갖다가 언로딩 시켜주는 이펙트가 큽니다. 거꾸로 이걸 잘못해가지고 앞쪽으로 많이 좀 옮겨놔 버렸다 그러면은 이건 테크니컬한 프로블렘이죠. 그러면 오히려 파셋 로딩이 또 증가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셋이 부담하는 부분은 한 45%, 그 다음에 디스크가 부담하는 부분은 한 55%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이 로테이션을 제한하는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토전 시에 파셋 로딩은 정상보다 한 2.5배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을 다 터버리기 때문에 익스텐전을 막아주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익스텐전에 대한 스티프니스가 오히려 줄어들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파셋 로딩이 오히려 증가된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파셋 언로딩을 시켜주는 게 좋으냐 과연, 아니면은 정상 정도의 파셋 로딩을 회복시켜주는 게 좋으냐, 이것도 아직은 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론제비티에 관한 문제인데요. 론제비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 메탈 인터페이스에서 얼마나 오래 걸리냐, 이건 아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관심 있는 게 폴리에틸렌 웨어입니다. 웨어가 과연 일어나느냐, 얼마만한 속도로 일어나느냐 하는 게 이제 가장. 그다음에 이제 메탈 자체의 바이오 컴패티빌리티나 코로전 레지스턴스, 이것도 사실은 지금 이 메탈들이 다 코발트 크롬이기 때문에 타이타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바이오 컴패티빌리티 이런 게 조금은 코발트 크롬이 떨어지고 코로전 레지스턴스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뭐 크게 발표된 건 없는데 이것도 아마 힙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도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아마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기 전에 파셋 조인트가 더 먼저 망가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게 또 하나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토탈 조인트 리플레이스먼트처럼 조인트를 홀라당 다 갈아버리는 게 아니라 3 조인트 컴플렉스 중에 앞쪽만 가르고 뒤에 2개의 조인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남아 있는 그 2개의 조인트가 얼마나 견뎌주느냐 하는 게 이제 또 역시 이 론제비티를 결정하는 가장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만큼 견디는 게 좋으냐? 뭐 어떤 사람도 한 40년은 견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0년 정도 견디려면 한 이게 몇만이니까 1억 사이클 정도가 됩니다. 1억 사이클 정도. 그렇지만 이제 아메리칸 스탠다드에서 요구하는 건 우리가 보통 한 10 밀리언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40년 정도 견딜 수 있게 하려면은 그건 메탈온 메탈밖에 없습니다. 메탈온 메탈밖에 없고 메탈온 폴리에틸렌은 뭐 40년 이상 견디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메탈온 메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퍼티그 스트렝스가 크다 하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비교적 또 바이 컴패티빌리티도 어느 정도 프로분됐고요. 반면에 이제 메탈온 폴리에틸렌이죠. 메탈온 폴리에틸렌이 과연 이게 폴리에틸렌 웨어가 얼마나 심하냐? 요거는 아직 지금 상당히 뭐 논란이 많은데 우리가 힙이나 니보다는 뭐 적대는 거는 다들 그렇게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0년 뭐 이상 팔로우업된 거에서 이 폴리에틸렌 웨어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 거 보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힙이나 이런 데만큼 크게 문제는 안 되지 싶고요. 이거를 이제 바이오메카니컬 스타디오다가 10 밀리언 사이클을 돌려보니까 전혀 웨어 파티클이 노 디텍터블 웨어 파티클이 그러니까 뭐 별로 없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기도 하고 또 이걸 실제로 빼본 사람들은 자기가 6개를 빼봤더니 하이트 체인지가 도움 쪽에서는 1년에 한 0.03mm 그러니까 에버리지 9.1년에 뽑았거든요. 그 다음에 림에서는 뭐 1년에 0.08mm 정도 이게 웨어가 있더라. 그리고 림에도 여러 가지 데미지가 나왔더라.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뭐 문제가 있어서 뺀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실제적인 상황하고는 조금 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테크니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좀 넣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프로치가 거의 한 반쯤 됩니다. 어프로치만 다 잘 돼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집어넣는 건 수술이 한 반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베스를 많이 안 제끼고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지금 또 발달들이 개발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로 라테랄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게끔 이런 제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모듈러 디자인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역시 넣었으니까 이제 쉽게 또 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빼는 거는 진짜 뭐 어렵습니다. 어렵고 난망한데 뭐 그래도 뺄 수는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보고는 해도 역시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쉽게 뺄 수 있는 방법은 방향을 조금 바꿔서 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빼는 걸 안테로 라테랄로 이렇게 빼게끔 고안이 되고 있고 또 더 쉽게 빼려면 뭐 라테랄로 빼는 게 더 쉽겠죠. 라테랄로 빼는 게 쉬운데 아마 이제 이런 것들도 아마 좀 고안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그 얼터너티브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느냐 하려면 지금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 어느 정도 해결은 돼야지만이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롱텀 리졸트도 물론 얻어야 되겠고 뭐 이 중에는 빨리 조만간에 해결될 것도 있지만은 앞으로 참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롱런을 하려면은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돼도 또 이 토탈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를 대체할 만한 또 다른 방법이 나와버리면은 아마 이것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장은 뭐냐면 바이올로직 리페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스 팩터를 갖다 인젝션 한다든가 진 세라피를 한다든가 티슈 트랜스플란테이션 뭐 이런 게 가장 실용화가 되면은 우리 아티피셜 디스크를 넣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앞으로 롱런 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의 미래를 보면은 우선 퓨전이 지금 골드 스탠다드를 자리 잡고 있고 상당히 좋은 그래도 효과를 얻고 있지만은 퓨전 자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내재된 문제점은
앞으로도 이제 퓨전 서저리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서 상당히 이론적으로 장점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입니다. 앞으로다가 디자인을 조금 더 다듬고 그다음에 머티리얼도 조금 더 개발을 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그 위치를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상적인 기능을 다 우리가 회복을 한다고 해도 점차적으로 변하는 이 파셋 조인트의 문제점은 이건 우리가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이 파셋 조인트 리플레이스하는 것도 하나의 또 다른 이슈가 돼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가능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디케이션도 더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건 물론 이제 바이올로직 리페어가 실용화가 되면은 아마 이거의 운명도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우리가 이 어두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속에서 조그만 빛만 보고서 이제 쫓아왔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어둠이 걷히고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많고 아직도 좀 어두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다가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이런 개발을 하면은 이런 밝은 날이 올 수가 있지 않을까 하게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 질문과 코멘트 받겠습니다. 네, 하세요. 선생님 그 강의 감사합니다. 근데 그 파셋 언로딩이 그 디스크 리플레이스 한 그 부위에서는 이제 언로딩을 시켜줄지 모르는데 그 위 세그멘트의 어제이센트 세그멘트 신드롬에 대해서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파셋 쪽에 네. 위 세그먼트 파셋에 네. 그 퓨전의 문제가 이제 그거 아니었습니까? 글쎄요 사실은 그 임플란트를 집어넣은 세그멘트에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그 위 세그멘트는 더 모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모션이 지금 그 우리가 그 이론적인 베이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모션을 그냥 하여튼 유지를 함으로써 그 다른 세그멘트에 오는 스트레스를 좀 분산시켜 준다는 게 사실 이론적인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뭐 이쪽에 모션이 있으면은 없을 때보다는 부담이 적지 않을까 하는 이제 뭐 그런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드는데 이 카이네마틱스가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어떤 정도의 영향을 주고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스타디 자체들이 이제 아마 나오긴 나올 거예요. 나오긴 나오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는 근데 아마 뭐 이론적으로는 아무래도 모션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은 위 세그멘트에 오는 그 스트레스나 뭐 이런 거는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뭐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생각입니다. 정리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경외과의 전상용입니다. 그 지금 많이 그 토탈 디스크 리플레이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아이디어는 앞쪽에서 이제 그 아티피셜 디스크가 문제가 일으키면 뒤쪽에 페디클 스크루로 퓨전을 하면은 해결이 될 거라는 아이디어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2004년 그 스파이널 디스오더 앤 테크닉이라는 저널에 나온 그 컴플리케이션 26명 정리를 한 논문을 보면 그 이제 이 미케니컬 페일리어나 마이그레이션이나 이런 알려진 문제 외에 그 페인이 심해서 뒤쪽에서 이제 그 모바일을 없애기 위해서 페리클 스크루 퓨전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 페인은 없어지지 않는 아주 심한 인트랙터블 페인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논문에서는 아마 아티피셜 디스크가 어떤 페인의 새로운 소스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추론을 한 게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그 이제 어떤 아티피셜 디스크를 하고도 페인을 계속 호소를 하는 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물론 이제 테크니컬한 거 뭐 이런 거 다 빼고요. 테크닉이나 이런 거 다 잘 되고 뭐 다 했는데도 계속 아픈 분들은 우선은 인디케이션이 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우선 제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디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선은 생각이 되고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인디케이션이 생각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관심을 갖고서 그 열기를 보일 정도의 인디케이션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시작한 지가 2002년부터 지금까지가 한 3년 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지금까지 저하고 우리 저 주니어 스텝하고 같이 한 토탈 개수가 한 6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4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케이스를 늘리기 위해서 고르라고 노력을 해도 그것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아마 그 중에서 이제 환자 중에 또 좋은 환자 있고 나쁜 환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환자는 할 환자가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 드는 경우가 우선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퓨전을 했는데도 안 없어진다. 그게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앞에 그 아티피셜 디스크가 원인이냐? 그거는 또 모르죠. 그러니까 단지 그렇게 추려만 하는 거지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은 안 되고, 다른 그 마디 말고 다른 데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비교적 다 괜찮은데도 환자가 호소하는 원인 중에 가장 많이 뽑고 있는 게 파세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2차적으로 생긴 파세페인이든가 아니면은 워낙에 처음부터 파세페인이었는데 그냥 앞쪽에다가 이거를 넣든가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뭐 리트레이닝 뭐 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이 좁아진 되게 이제 그 인디케이션 자체가 디스크 스페이스 내로잉이 있는 환자들인데, 이 환자들을 디스크 스페이스를 쫙 넓혀줌으로써 그 주위에 있는 뭐 리가멘트라든가 소프트 티슈들도 같이 늘어나서 그것 때문에 오는 그 페인은 뭐 되게 이제 뭐 한 3개월 뭐 길게는 한 6개월이면 이제 뭐 되게 이제 가시는 거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아마 가장 많은 거로 돼 있는데, 그 외에 나중에 퓨전을 하고도 안 없어진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쪽 페인이 아닐 가능성이 제 생각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티피셜 디스크가 꼭 원인이라기보다도. 정상기 선생님. 예, 저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정상입니다. 제가 마침 그 질문을 드리려 그런 거였는데요. 예, 이저 인스트루멘트 페일리어 레이트가 보고된 게 한 1%, 2% 정도 되는데 클리니컬 석세스 레이트가 한 90% 이상이 되기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그 차이가 인디케이션을 이제 진단을 잘못한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뭐 좋은 인디케이션이 이제 잘 잡으면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선생님께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구체적인 그런 포인트가 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원 레벨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그 뭐 가장 좋은 게 원 레벨이죠. 원 레벨이 우선은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명확하게 디제너티브 체인지가 명확하게 있고 디스크 스페이스 내로잉이 명확한 거. 그다음에 엔드 플레이트 체인지나 이런 모딕 체인지나 이런 게 같이 좀 겸해져 있고, 그러면서 그 부위에 뭐 페인 프로보케이션이나 뭐 이런 게 나타나고, 더 저는 페인 프로보케이션보다는 사실은 뒤쪽에 파셋이나 이쪽에 인젝션 해가지고 페인이 없어지는, 페인 릴리프하는 거죠. 릴리프하는 테스트가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먼저 그쪽을 먼저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레벨 확인할 때는 우선 파셋 조인트에 인젝션을 해서 페인이 줄어드는지를 보고, 거기서 줄어들면 안 합니다. 안 하고 가령 별로 줄어들지는 않고 그런 페인 프로보케이션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레디올직에 디스크 스페이스가 많이 유지가 돼 있다. 그러면서 디제너티브 체인지가 있고 페인 프로보케이션 했더니 포지티브가 나온다.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IDD에 해당하는 이쪽은 조금 제가 쭉 그 한 것들 모아서 이렇게 질환별로 이렇게 내보니까 별로 이렇게 성적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디스크 스페이스 내로잉이 좀 명확한 것들, 그러면서 이제 그 주위에 보니 체인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체인지에 같이 있는 이런 환자들이 우리가 이제 그게 흔히 얘기하는 아주 그 클래시컬한 그 DDD죠, 디제너티브 디스크 디지즈. 그게 제일 낫지 않은가. 그것도 1레벨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2레벨이 되면 벌써 이게 뭐 이쪽 할지 저쪽 할지 고민이 되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는 뭐 할 수 없이 그 뭐 페인 프로보케이션을 하든가 해서 결정을 하는데, 일단 제일 좋은 인디케이션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없으시면 네, 감사합니다. 이정 선생님. 다음은 그 포스티어 다이나믹 스테빌라이징 시스템에 대해서 장태한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장태한 교수님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85년도에
전북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레지던트를 92년까지 전주예수병원에서 하셔서 거기서 전문의 보드를 따셨습니다. 이후에 원광대에 계시다가 2000년서부터 2002년까지 스탠포드 대학에서 다니엘 김 밑에서 펠로우를 하셨고요. 저희 학교에 2005년서부터 오셔가지고 서울대학교에 계십니다. 장태환 교수님 부탁합니다. 파일 열는데 좀 문제가 있네요.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 선생님 됐어요? 됐는데? 할만해요? 뒤에서. 죄송합니다. 저 장태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 그 이종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이제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하는 건 그 포스트리어 다이나믹 스테빌라이제이션 시스템입니다. 모션 프리저베이션에 관한 이제 많은 그 관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뒤쪽에서도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연구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세요. 그 우선 좀 용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흔히 뭐 세미 리지드 픽세이션이나 또는 플렉시블 또는 뭐 소프트 스테빌라이제이션 또는 다이나믹 스테빌라이제이션 이렇게 여러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런 용어를 쓰게 된 그 배경을 잠깐 보면 그 세미 리지드는 우리가 흔히 하는 패디클 스퀘어 리지드 픽세이션의 어떤 그런 그 아무런 모션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그 본 퓨전을 위해서 스트레스 쉴딩 대신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같이 쉐어링하는 개념으로 액시얼 로드 쉐어링을 할 수 있게 해서 그 그래프트가 퓨전이 잘 되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었던 그런 것에서 이제 세미 리지드 픽세이션 그런 개념이 붙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메탈이 아닌 넌 메탈로 그 했던 게 이제 그래프랜드가 처음 이제 나온 건데 이런 걸로 이제 고정을 하는 경우에 이런 걸 뭐 소프트 스테빌리제이션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이나믹 스테빌리제이션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것은 그 원래 스파인이 가지는 스파이널 키네마틱스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뭐 액시얼 로딩만을 퍼밋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모션도 프리저베이션하고 동시에 스테빌레이션을 해주는 이제 그런 게 이런 다이나믹 스테빌레이션의 개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그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고요. 이런 것은 이제 모션을 여러 가지로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다음. 근데 그 앞서 나온 TDR과 마찬가지로 이 포스트 다이나믹 스테빌레이션 백그라운드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DDD 경우에도 그 퓨전이 잘 돼도 그 클리니컬 아웃컴이 그 페인 프리가 다 되는 건 아닌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고 뭐 그 어드제이센트 세그먼트 디즈라는 이런 문제도 생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TDR이라든지 이런 포스트 다이나믹 스테빌레이션이 대두가 된 것 같고 다음. 그렇지만 TDR은 그 좀 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흔히 하고 있는 디저너티브 스파이널 디지즈, 그러니까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라든지 이런 경우는 지금 인디케이션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이런 스파이널 디저너티브 스파이널 디지즈에서도
모션 프리저베이션을 하면서 동시에 스테빌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게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론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잠깐 보면 크게 이제 퓨전이라는 문제하고 백페인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음. 그 퓨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좀 전에 리뷰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DDD의 경우에는 그 언스테이블 스파인을 그 스테빌라이즈하기 위해서 또 디저너티스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같은 경우에 이제 디컴프레션 한 다음에 약해진 스파인을 스테빌라이즈하기 위해서 이런 퓨전을 하게 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퓨전만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퓨전이라는 중요한 무기이면 틀림이 없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 주세요. 결국은 우리가 그 백페인이 왜 생기느냐 또 오리진이 또 뭐냐 이런 것에 대한 다시 한번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미케니컬 백페인이라는 그러니까 뭔가 로드가 주고 모션이 있으면 통증이 심해지고 이렇게 뭐 로드를 줄이거나 모션을 줄이거나 뭐 스테빌라이저를 하거나 브레이스를 하거나 그런 페인이 줄어들거나 그냥 흔히 미케니컬 백페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지만 그런 백페인이 왜 생기느냐 뭐 우리가 흔히 알기는 인스테빌리티 때문에 뭐 생긴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 그렇지만 이게 페인 인스테빌리티에서 정말 오느냐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인스테빌리티라는 텀 자체는 그 바이오미케니컬 텀이고 뭐 클리니컬 텀은 아닌 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현재 많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퓨전 프로시저의 베이직 백그라운드가 바로 인스테빌리티라는 거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모든 인스테빌리티인 언스테이블한 스파인을 가진 환자들이 다 페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스테빌리티가 없어도 페인을 생기고 또 실제로 이제 뭐 페인을 없애기 위해서 퓨전을 해서 모션을 없애는데도 마찬가지로 페인은 남아 있더라. 근데 이런 것을 보면 물론 뭐 그 사이에 이제 뭐 수술은 잘못됐고 인디케이션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퓨전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그 어브노멀하게 페인풀 무브먼트를 가지는 것은 파라시틱 무브먼트라고 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뭐 설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 처음에 이게 뭐 클리니컬 인스테빌리티라는 말을 썼던 이제 그런 정의를 했던 그 판자비라는 사람이 이제 92년에 그 앞서 나온 이제 그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 클리니컬 인스테빌리티 정의를 좀 바꿨는데 그 우리가 흔히 다음 잠깐 줘보실래요?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고무줄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그 당기는 힘만큼 디포메이션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일정한 그 스티프니스를 가지고 이렇게 보이지만 다음 스파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뉴트럴 포지션에서 플렉션을 하거나 익스텐션 할 때 그 힘을 별로 들이지 않고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뉴트럴 존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바깥쪽을 일라스틱 존이라고 정의를 해서 이 뉴트럴 존 개념을 집어넣습니다. 다시 두 개 뒤로 같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클리니컬 인스테빌리티 정의를 이 뉴트럴 존이 그 환자가 모션이 늘어나건 줄어들건 간에 뉴트럴 존이 늘어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 클리니컬 인스테빌리티다 뭐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사람은 뉴트럴 존 하이퍼세스에 가면 이게 우리 데미지드 스파인이나 디저너티브 스파인이 되면은 이런 뉴트럴 존이라든지 마이크로 모션이 증가하고 결국은 뉴트럴 존이 증가하는 만큼 그 뉴트럴 존이 증가한 걸 유지하기 위해서 머슬 포스라는 것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페인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고 뭔가 스테빌라이제이션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뉴트럴 존도 줄이고 그 스파이널 컴포넌트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때문에 결국 페인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이론이 이런 거였습니다. 다음. 근데 여전히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뭐 어브노멀 모션이나 인스테빌리티까지만 가지고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스크 자체 기능이 뭐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두 가지 물론 이제 스테빌라이저하는 펑션 외에도 모션이라는 것하고 그 쇼크 압섭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 로드 트랜스미션에 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서 이 92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디스크라는 것은 어떤 포지션을 하더라도 어디서든지 프레저가 일정하게 받더라. 그래서 아이소트로픽한 네이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알려졌고 그 뒤에 이게 디저너레이션이 있으면서 이제 이런 것이 변한다는 걸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크로닉 백페인의 원인이 이 어브노멀하게 그 로드 트랜스미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 스톤 인더 추 그래서 우리가 신발 안에 돌이 들어 있으면 어떤 자세에서는 페인이 있지만 자세를 바꾸거나 그러면 페인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의 개념을 말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환자가 버티컬하고 호리존탈 따라서 이렇게 프레저가 일정하게 이렇게 받게 되는데 어느 경우는 이제 문제가 생기면 디저널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핫스팟이 생기게 되고 로드 트랜스미션이 잘못되고 많이 되는 데에 따라서 모딩 체인지가 생긴다든지 디스크에 프레저가 많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페인이 더 생길 거라는 겁니다. 다음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디스크나 파셋이 하는 일은 이제 모션을 조절도 해주고 로드 트랜스미션 해주는데 디저레이션이 있거나 데미지가 받게 되면 모션도 줄어들게 되고 어브노멀한 모션이 생기고 또 뭐 뉴트럴 존이 뭐 증가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로딩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호모지니스의 로딩이 받게 되고 하이스팟 로딩이 생기게 되는 거고 결국 이런 것들이 페인을 유발하게 되는 거고 치료의 목적도 결국은 어떤 하나의 퓨전을 해가지고 모션을 줄여주는 것만뿐만이 아니라 이 로딩 패턴 자체라든지 그런 걸 바꿔주고 그 스트레스 언로딩을 시켜줌으로써 페인을 없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이제 디스펑션이 있고 인스테빌리티 있고 다시 리스테빌리제이션 되고 페인 릴리프 되는 정상적인 디저너티브 프로세스를 보면 우리가 뭐 여기서 인스테빌리티가 있어서 페인이 있다고 해서 퓨전을 해서 페인 릴리프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뭐 스파이널 스테노시스가 생겨서 스테빌라이제이션 후에 스파이널 스테노시스가 오면 디컴프레션 하게 되고 페인 릴리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인스테빌리티가 생기고 해서 퓨전으로 가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것만으로 해결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퓨전이라는 그 파라다임 이외에 다이나믹 스테빌레이션 물론 여기는 뭐 토탈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다이나믹 스테빌레이션을 시켜줌으로써 노멀 로딩 패턴을 바꾸고 언로딩을 시키고 하면서 페인 릴리프를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그냥 그 중요한 무기로 가지고 있는 퓨전이라는 거 그 이외에도 넌 퓨전 디바이스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그 스파인 서전한테는 충분한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런 그 포스트리어 그 다이나믹 스테빌라이제이션 시스템은 뭐 크게는 가장 중요한 건 뭐 이 스파인의 세그멘트를 갖다 스테빌라이즈 시키고 세그멘탈 펑션 그러니까 뭐 중요한 게 이제 모션과 쇼크 업섭션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뒤에 파셋이라는 디스크에 언로딩을 시켜서 페인 릴리프도 시킬 수가 있겠고 또 디스크에 뭐 메타볼리즘을 메타볼리즘을 다시 리스토어한다든지 또 모션을 살려줌으로써 주변 그 어드제이센트 세그먼트에 영향을 주지 않음으로써 그 ASD 같은 걸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게 이제 크게는 두 가지 분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DDD 경우에 크로닉 백페인의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고 저는 이제 뒤쪽에 오히려 더 관심이 많은데 흔히 하는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나 이런 수술 후에 흔히 하는 퓨전 대신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그 여태까지 많은 것이 나와 있는데 크게는 한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스피너스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페디클 베이스의 디바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하신 아티피셜 파셋 디바이스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각각의 그 바이오미케니컬 프로퍼티들이 많이 다른데 뭐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다음. 그 인터스피너스 디스트랙션이나 다음 좀 보세요. 인터스피너스 리가멘트나 이런 그 디바이스는 다음. 그 가장 아까 보신 것처럼 저 정상적인 로드의 트랜스미션이나 이게 이 로드의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이분하게 되는데 되게 이런 인터스피너스 디바이스는 뒤에서 벌리기 때문에 카이퍼시스를 이렇게 앞쪽 뒤쪽은 언로딩이 될 수 있지만 앞쪽에 그런 문제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 또 카이퍼시스를 유발하는 문제. 뭐 결정적으로 이런 그 인터스피너스 디바이스는 플로팅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페일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로 그 다이나믹 스테빌라이제이션 시스템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 처음으로 이제 그 페디클 베이스로 나왔던 것이 그라프엔드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지만 단점은 그 포스트로 애눌러스의 텐션을 증가시키고 뉴럴 프라멘을 좁게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쓰이지 못했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뭐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음. 그 뒤에 이제 그 두보아라는 사람이 만든 게 이제 이 다이나믹 뉴트럴라이제이션 시스템 그래서 디네시스라고 이름 붙인 거 있는데 이건 그 이 스페이서를 그 코드 사이에 끼워 가지고 뒤에서 그 흔히 그래프에서 뒤쪽에서 눌리던 걸 방지를 하면서 동시에 스테빌라이제이션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뒤에 이제 잠깐 제가 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것은 이제 풀크럼 어시스트 소프트 스테빌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생굽타라는 사람이 앞서 나온 그래프를 보고서 이 사람은 이 앞에 스페이서 런거동은 달리 이 일라스틱 밴드 앞쪽에 풀크럼을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FASS라고 이름을 지어서 붙였는데 이렇게 하면은 디스크 언로딩도 되고 로드 시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음 보세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정상이면 디네시스는 뒤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부 카이퍼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 환자들 보면 저희 수술 후에 환자를 보면 카이퍼시가 생각만큼 생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폴크롬 어시스트 소프트 스테빌라이제이션은 정상하고 비슷하게 이런 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다음 보세요. 다음 이따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것을 개발하고 나서 다시 만드는 게 이 DSS라는 건데 이것은 크게 한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DS1, 2랑 해서 다음 쳐보세요. 다음하고 그 다음 이게 이제 뭐 1이라는 거고 2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C자 모양으로 된 거고요. 이것은 이렇게 엿가락처럼 펴놓은 모양입니다. 이게 또 1이고 2인데요. 다음 전에로 다시 가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이 다음 주세요. 이게 빨간 게 정상인데 대부분 우리가 ROM하고 로드 모멘트를 줬을 때 보면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정상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 사람 이야기는 스파이널 스테빌레이션, 다이나믹 스테빌레이션 시스템이라는 것도 이것하고 비슷해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가 만든 다이나믹 스테빌레이션 시스템 DSS라는 것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같이 ROM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시스템 자체의 스트레스가 훨씬 적게 되기 때문에 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다음 이제 이 표는 이제 디스크 프레저를 재면서 확인한 겁니다. 이 정상이 빨간색인데 예를 들면 이제 플렉션 시 이쪽이 플렉션이고 이쪽이 익스텐션인데 플렉션 시에는 프레저가 올라갔다가 익스텐션을 시작할 때 가장 프레저가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이제 디스크 프레저하고 로드 플렉션 익스텐션이 이제 프레저 차이인데 아까 말씀드린 풀크롬 어시스트 소프트 스테빌레이션 시스템이라는 것은 익스텐션 시에는 이렇게 정상이나 가깝게 되지만 플렉션 시에는 이 디스크 프레저가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디스크 프레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디스크가 받아야 할 프레저의 거의 대부분을 갖다 이 시스템에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FAS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게 미케니컬 페일러에 올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DSS 1하고 2를 만들었는데 1의 경우에는 이 FS하고는 반대로 이게 익스텐션 할 때 프레저가 떨어지고 플렉션 할 때는 프레저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이야기로는 이런 경우는 퓨전을 할 때 앞쪽에 인터바디 퓨전을 하고서 이렇게 넣으면 플렉션 시 프레저가 가니까 뭐 퓨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이 사람은 또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 DSS2라는 것이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정상적인 플렉션 익스텐션 모션도 비슷해지고 이렇게 디스크 프레저도 이렇게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뭐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특히 뭐 이것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스파인의 로테이션 엑시스가 여기면 이것의 센터볼 엑시스도 거의 여기 때문에 뭐 이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플렉션 익스텐션의 관계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레더랄 밴딩이나 로테이션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그 외에 아까 잠깐 언급한 판자비가 이제 자기의 이론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 게 뭐 엠브레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트럴 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다음. 그래서 뉴트럴 존에서 좀 스티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이런 디바이스들이 또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가 아티피셜 파스 디바이스인데 현재 지금 임상 실험을 하려고 하는 게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이런 게 있고요.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 볼처럼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든 건데 이건 스크류가 아니고 스팀 볼 시멘트를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굳혀 놓는 상태입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게 뒤에서 임플리안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런 형태로 된 것도 있습니다. 다음.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뒤에 스트럭처는 다 날려야 되는,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 많은 인디케이션이 얼마나 있을지 또는 프로시저 자체가 디스트럭티브하기 때문에 약간의 좀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트럴 다이나믹 스테빌라이제이션 시스템은 모션을 프리저베이션하고 로드를 쉐어링해주고 근데 여기서 로드 쉐어링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유니폼하게 로드 쉐어링을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야 임플란트 페일러도 막고 스크류 루스닝 같은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또 ROM 자체도 정상 ROM에 가깝게 또
아니면 환자의 피지올로지 컨디션에 맞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뭐 디스크 리하이드레이션이 되고 스파인을 리인포스 시켜서 좀 더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이건 그 디네시스를 했던 닥터 드부아의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모딕 체인지가 있었는데 이 디네시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5개월 뒤에 뭐 좋아졌다. 이런 게 없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디스크 메타볼리즘이 다시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근데 이제 이건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실제 문제는 이런 큰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로딩을 시켜주는데 얼마만큼 해줘야 될 거냐? 모션 컨트롤을 얼마나 해야 제대로 되는 거냐? 그리고 이제 그 앞서 말씀하신 토탈 디스크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거 퍼티그 페일러가 올 가능성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막을 거냐, 실제로 올 거냐 말 거냐, 또 어느 정도 견뎌줘야 되나 이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뭐 이거에 대한 뾰족한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로딩 그 앞서 그 이제 나왔던 DSS라는 그런 것을 보면 로딩 패턴에 대해서 많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로딩 패턴만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그냥 스프링 하나 간단한 스프링 달아놓고서 로딩 패턴을 조사하면 정상하고 똑같으니까 그것도 뭐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딩 패턴도 중요하지만 이 디바이스가 얼마나 로딩을 언로딩 할 수 있을 정도 스트렝스를 가지고 있나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답은 없습니다. 이제 아까 그 파셋이 대개 한 이 정도의 힘을 대개 한 20%를 받는다고 치면 그 사실 디저네이션이 되게 되면 뒤쪽에 엑시달 로딩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뭐 얼마를 더 받는 게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면 한 100에서 150 뉴턴 정도를 가진 상태에서 한 10 밀리언 정도를 버틸 수 있을 정도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그 ROM인데 뭐 ROM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논란이 있습니다. 다음. 그렇지만 그 이런 엔지니어링이나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아이디어하게 생각하기는 이제 이런 정도의 수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현재 컨셉에서는 이 정도 유지를 하면 되지 않겠냐는 게 이제 현재 생각이고요. 다음. 근데 이 디네시스를 가지고 한 그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보시면 인텍트 카데바가 이 정도고 디컴프레션 한 다음에 이 정도로 늘어나고 리지드 퓨전을 하면 픽세이션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디네시스는 생각보다 굉장히 하드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텐션은 이제 정상처럼 이렇게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다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이제 연구가 있겠지만 이제 그 패디클과 패디클 사이를 어느 정도 움직이면서도 로딩을 그 모션을 좀 프리저베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퍼티그 페일러 문제인데 이건 이제 뭐 이런 엑시스를 인스턴스 엑시스 로테이션을 맞춰주고 로드 쉐어링 프로퍼티를 비슷하게 해주는 이런 것 이외에도 그 머터리얼이라고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흔히 이런 디바이스를 하고 나면 사실 이 포스트럴 다이나믹 스테빌리제이션 얘기를 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퓨전을 안 하면 결국은 페일러 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 리지드 픽세이션을 해도 페일러는 마찬가지로 옵니다. 그리고 TDR 경우에도 실제 팔로우한 걸 보면 TDR 해가지고 모션이 있는 것 같지만 2년 뒤에 보면 상당수에서 모션이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모션이 없어지면 그것이 뭐 기능은 안 하지만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저희가 이제 이 포스트럴 다이나믹 스테빌리제이션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디컴프레션을 하고서 이런 걸 만약에 하게 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그 디너티브 프로세스 과정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수술을 해서 어느 순간 어느 상황만큼은 환자가 좋아지고 RM도 유지되는 상태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어느 시간이 가게 되면 그것도 스파이널 컴포넌트의 하나처럼 그 사람의 디너티브 프로세스 과정하고 같이 섞여서 어답테이션 해가지고 뭐 퓨전이 될 수도 있고 모션이 적게 될 수도 있고 사람 따라서 모션이 더 유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스테빌리티를 가질 수 있는 디바이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메탈릭 페일러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그래서 아이디어는 여태까지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아이디어란 포스트럴 다이나믹 스테빌리제이션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 디바이스 측면에서 먼저 보면 뭐 간단하고 듀러블하고 바이오 컴패러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노멀 RM이나 키네마틱스를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코스트 이펙트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고 다음 프로시저 측면에서는 가능하면 미니멀 인베이시브를 해야 된다. 이건 왜 그러냐면 모션을 프리저베이션 한다는 것 자체가 스파이널 펑션을 프리저베이션 하자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스트럭처를 데미지를 안 주고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웃컴에도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술 프로시저 자체가 좀 그 간단하고 쉽게 또 리버시블 할 수 있고 TDR의 문제가 이걸 다시 리오퍼레이션에서 빼기가 어려운 것처럼 단지 이제 이 포스트 다이나믹 텔레비전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것이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퓨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프로시저 측면에서 그런 면이 또 있고 그다음에 아웃컴이 이제 이 리프로듀서블이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건 이제 현재 저희가 쓸 수 있는 다이나믹 스테빌리제이션이 현재 나와 있는 건 디네시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가 그 저자마다 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누가 해도 어느 정도 성공률이 보장이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토탈 디스크 리프레서하고 같이 쓴다든지 다른 이제 프로시저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뭐 현재 나와 있는 것들 잠깐 보면 이렇게 아까 보신 이런 것들도 있고요. 다음. 이게 또 이제 미니멀 인베이시브에 이제 그 만드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집어넣은 거고 이건 TDR하고 같이 TDR 실패한 경우에 다시 썼던 것입니다. 다음. 이것은 아직 클리니컬 스터디 결과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이런 엠브레이스란 이런 것도 있었고요. 다음 주세요. 다음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쓸 수 있는 건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현재 그 많은 그 회사에서 제가 알기로도 뭐 20개가 넘는 회사에서 만들고는 있지만 지금 쓸 수 있는 건 디네시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는 그 멀티 레벨에 이걸 많이 쓰게 되는데 멀티 레벨을 쓴 게 10명이었고 싱글 레벨이 10명이었습니다. 다음. 그 패솔로지를 보면 스파이널 스테노시스가 주였고 디저너티브 스판디가 있었고 그 어드제센 세그먼트의 디저너레이션 등 경우가 쓰였습니다. 다음. 그 아웃컴은 보면 이게 이제 마지막 팔로우 했을 때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 페인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ODI도 줄어들었고 아웃컴은 대부분 좋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제가 시작한 게 2005년 1월부터이기 때문에 그 아주 롱텀 팔로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뭐 아직은 좀 더 롱텀 팔로업이 필요한 것이고요. 다음 주세요. 2000 다음이요. 그 레디올로직 아웃컴을 보면 그 수술한 부위에 그 ROM을 조사를 해봤더니 수술 전에 평균 8.9도였는데 이 수술 전 후에는 5.2도. 모션이 프리저베이션이 되긴 하지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재미있는 건 이제 그 수술 전에는 플렉션이 훨씬 더 잘 됐었는데 수술 후에는 익스텐션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수술 전보다도 오히려 더 늘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약간 있었고 그 위에 어드제이슨 레벨 위쪽에서 보면 수술 후에 보면 평균적으로 약간 각도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평균 보면 한 20명 중에 10명은 각도가 증가했고 그중 나머지 4분의 1은 변화가 없었고 4분의 1은 오히려 감소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멀티레벨 한 사람들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그 스콜로시스가 있는 경우에 일부 이제 교정을 해볼 생각으로 그쪽에 스페이스, 콘케이브 사이드에 스페이스를 긴 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뭐 물론 케이스가 적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약간 각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증례 몇 가지 보시면 이것은 이제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멀티레벨 있었던 경우 수술한 경우고 다음. 또 마찬가지로 멀티레벨 수술한 거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이제 4레벨 한 건데요. 이건 2레벨 하고서 여기가 지금 백큐 디스크가 보여서 여기까지 익스텐션해서 했던 경우입니다. 다음. 현재는 디저티브 스판디였는데 이건 수술 전후 보시면 어느 정도는 모션이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 환자는 그 3사하고 S1에 퓨전했던 사람인데 여기 그 윗레벨에서 이렇게 스테노시스가 생겨가지고 인스테빌리티 생겨서 이걸 빼고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디네시스 했던 겁니다. 디컴프레션 한 다음에 다음. 그래서 이제 주로 환자가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환자에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환자를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팩터를 고려를 하는데 이 디네시스를 꼭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디네시스 할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를 많이 고려를 한 것은 뭐 나이가 많아서 스파이널 그 스폰디로시스가 심해서 스테빌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경우는 가능하면 그 유니라테럴하게 튜뷸러 리텍터를 써가지고 한쪽에서 양쪽을 디컴프레션하는 방식으로 그냥 심플 디컴프레션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현재 이제 오스테오포로시스도 없고 나이도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고, 그다음에 디저티브 스판디처럼 이제 어느 정도 인스테빌리티가 있고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하고서 퓨전하기보다는 디컴프레션 해주고 디스크는 가능하면 덜 건드리면서 이 디네시스 픽세이션하고 디컴프레션하고 이렇게 픽세이션 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파셋 이 디네시스 할 때 파셋을 건드리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파셋 인테그리티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는 해야 될 디컴프레션 하는데 인테그리티가 뭐 손상이 가게 생겼을 경우에는 그냥 퓨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스파이널 스테노시스가 모두 이 디네시스하고 디컴프레션의 인디케이션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다음 그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뭐 알려진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 이제 이 카이퍼시스를 만든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발표된 건데 2006년에 나온 건데 6도 정도의 이게 카이퍼시스를 유발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루스닝 문제는 뭐 여러 번 나온 문제고요. 이 루스닝 문제는 가만히 보면 스크류 디자인에도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 스레드가 상당히 깊이가 적어서 그것을 좀 높이는 방법 한 가지가 그걸 좀 개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정상적으로 이게 넣는 우리가 펠리커 스크류 넣는 것하고는 달리 이 디네시스는 옆에서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옆에서 집어넣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는 코티컬 서피스가 우리가 흔히 하는 데보다 얇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그 프로빙 할 때 바로 뚫려버리고 그래서 좀 그 홀딩하는 포스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디케이션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이 많고 뭐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걸 그 하기 위해서 이 개발자를 직접 만나서도 물어봤는데 개발자하고 판매하는 사람하고 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 이거 꼭 뭐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환자를 나름대로 실렉션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롱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웃컴 몇 회 보고된 건 실제 뭐 한 열 몇 개 정도 보고가 지금 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그랍이라는 사람이 안 좋다고 보고를 한 게 있고, 그렇지만 올해 나온 그 발표는 보면 그 디저너티브 스펀딜러 리스테시스 경우에 디컴프레션 후에 이거 하니까 괜찮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뭐 TDR도 마찬가지지만 이 그 포스트 다이나믹 스테빌라이제이션도 이 정상 키네마틱스가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보고에 가면 이 크게 이제 디너시스 성공한 다음에 이 로도시스 변화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결국 이 사람 이야기는 다이나믹 밸런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펠빅 컴pen세이션이 일어나더라는 게 이런 것이 나중에 롱텀하게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그 TDR만큼이나 아직 많기 때문에 아직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음.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퓨전처럼 이 그 넌 퓨전 이 포스트 다이나믹 스테빌라이제이션도 충분히 미래에는 충분히 어떤 하나의 충분한 롤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이 프로덕트가 뭐 좀 더 개발이 돼야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뭐 미니멀 인베이시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TDR이라든지 또는 바이올로지컬 솔루션하고도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개발이 되게 되면 좀 더 저희들한테 그 하나의 그 훌륭한 무기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이 연재에 대해서 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세요. 이종서 선생님 코멘트 한번 해주시죠. 자, 어느 경우에 TDR하고 어느 경우에 포스티어 다이나믹 스테빌라이제이션 해야 돼요? 글쎄요, 지금 뭐 포스트 다이나믹 스테빌라이제이션은 사실 저는 아직은 뭐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개념 자체도 그렇게 좀 뭐 이론적으로 베이스는 물론 있긴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쓸만하다고 생각이 안 돼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하여튼 지금 물어보시니까 이론적인 거는 우선 페인 자체가 주로 물론 이제 뭐 디저너티브 디스크 디지즈가 뭐 디스크에서만 페인이 오고 파셋에서만 페인이 오고 뭐 이런 건 없죠. 뭐 주로 이제 오는 쪽이 앞쪽에서 올 때는 우리가 이제 TDR로 해주는 게 뭐 하여튼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뒤쪽 파셋 쪽에서
페인이 올 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제 포스트 다이내믹 스테빌라이제이션이 좀 더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앞쪽에서 디스크 하이트가 주로 내려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디스크 하이트가 버티컬 인스테빌리티라고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트랜슬레이션 뭐 이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슬레이션이 주로 있는 이런 쪽은 오히려 뒤쪽에서 해주는 게 낫고, 그다음에 버티컬 인스테빌리티가 주된 경우는 앞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뭐 전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도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면은 이제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것은 그러면 지네들이 얼리 스테이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 포스트 하는 거는 이제 파셋 조인트까지 인발로먼트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좀 더 레이트 스테이지고 퓨전 전 단계고 하니까 요새 보면 그 계단형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퓨전하고 이제 난서지까 뒤트면서 계단으로 착착착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보면 TDR보다는 조금 더 레이트 스테이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역시 좀 가야 할 길은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한번 하시죠. 예. 안 되시면 여기 앞으로 나와서 하십시오. 네, 저는 의정부위원회 김경일입니다. 그저 작년 이 포스테리어 쪽에서 이 다이내믹하게 시도해 주신 것 참 재밌게 봤는데요. 저는 한 10년 동안 이 다이내시스 말고 그래프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의 단점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디자인 하실 때 조금 잘못된 개념으로 하셨는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파셋을 그냥 짓눌러놔가지고 결과들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을 하면서 계속 그냥 플렉션만 억제해주는 정도로만 계속 썼는데 계속 상당히 많은 경우에 도움이 됐고, 최근에 PDN이 나오면서 그 PDN하고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는 이제 PDN으로 디스크 스페이스를 유지해주고 뒤쪽에서는 이 플렉션을 막아주는 거로 해서 사용을 했는데 한 50명 정도 팔로우하는 도중에 그 PDN이 이제 페일러가 돼가지고 빠진다든지 또는 이제 그 섭사이던스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 아니고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개념이 지금 퓨전 또는 뭐 패티클 스크루 이런 어떤 익숙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척추 의사들한테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까 그 이쪽 TDR에서 이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 뭐 인디케이션이 상당히 좁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정청인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조금 저는 생각이 달라서 얘기하는 거는, 이를테면 제가 지금 시도하는 사람들은 다 얼리 스테이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20살 이전의 사람도 있고 되게 20대, 30대, 40대 그럴 때 이제 그 뭐 뒤쪽에 스테노시스는 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뭐 디스코제닉 페인일 때 그럴 때 이제 그 이 TDR을 하겠다는 분들이 이제 TDR 하는 병원으로 보내고, 그렇지 않고 저는 이제 권하죠. 이제 이런 식으로 PDN을 써보겠냐 했을 때 이제 저는 PDN만 단독으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전부 이 그래프랑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케이스 말고는 거의 그 마이그레이션이 없었는데 상당히 그 예상했던 것처럼 굉장히 임상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태현 선생님이 이 지금 다이내시스하고 앞쪽에 그 PDN 같은 거랑 결합해서 사용을 해보셨는지, 그거의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런 거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 적은 없고요. 그래서 그 그래프 밴드하고 뭐 PDN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긴 합니다. 그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PDN을 어차피 뒤에서 넣게 되면 PDN이 뒤로 빠지게 되는데, 실제로 그래프를 걸게 되면 밴드를 걸면 뒤에 포스티리어 쪽에 애뉴러스의 그 포스티리어 하프 쪽에 그 텐션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래프가 오히려 안 빠질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장점이 있고, 단지 이제 만약에 개인적으로 제가 쓴다고 하면 그 플렉션 인스테빌리티 또는 뭐 트랜슬레이셔널 인스테빌리티 있는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프 밴드 넣는 것도 하나의 뭐 방법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걸 선호하지 않았던 큰 이유는 그 PDN 자체가 가지는 예를 들면
그 본하고의 서피스에서 결국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랬고, 실제로 이제 이 포스트 다이나믹 스텔레이션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이 포스트 다이나믹 스텔레이션 자체가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건 아니고, 결국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앞에 TDR이든지 또는 뉴클러스 리플레이스먼트가 아마 같이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뒤에서 잡아가지고 그 디스크 스페이스에 그 컨디션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제 디스크 셀 서라피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올로직 솔루션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 바이올로직 솔루션을 갖다가 디스크 스페이스에 넣어가지고 그 바이올로직 솔루션이 살 수 있는 컨디션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나 계속 프로저를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그 공간인데 거기에 바이올로직 솔루션을 넣어준다고 해서 그게 바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그런 경우에 뒤에서 디스트랙션 어느 정도 하고서 그 언로딩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그런 걸 집어넣어야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이 포스트 다이나믹 스텔레이션이라는 것이 자체가 나중에 TDR이라든지 그런 바이올로직 솔루션으로도 같이 쓸 수 있고, 뉴클리어스 리플레이스먼트도 좀 더 좋은 프로덕트가 나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정 선생님. 네, 분당 서울대병원의 김기정입니다. 제가 그 포스트 다이나믹 스테빌리제이션 하는 디바이스는 보면은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인터스피너스 디바이스가 있고 페디클 스크류 베이스드 디바이스가 있는데, 혹자는 그 인터스피너스 디바이스는 익스텐션을 막아줄 수 있고 페디클 베이스드 디바이스는 주로 플렉션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사전에 평가할 때 익스텐션 인스테빌리티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스피너스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게 좋겠고, 플렉션 인스테빌리티가 좀 보이는 경우에는 페디클 베이스드 디바이스를 쓰는 게 좋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혹시 선생님 의견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그걸 확실히 확인할 수 있으면 뭐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익스텐션 인스텔리티 글쎄요, 그렇게 나눠 가지고 검사해 가지고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김경현 선생님도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포스트 스테빌라이제이션 한다는 게 사실 컨트로버셜하죠.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지만 이걸 자리매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사실 잘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고 뭐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창 교수.